일하실 분들은 일하시고요. 일하시면서 귀로만 들어도 돼요. 네.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밀이 우리 밀하고 서양 밀가루하고 다르다면서요. 미국산 밀가루는 되게 안 좋은데 우리 밀은 되게 좋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미국산 밀가루보다 우리 밀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건 좋다 그러더라고. 어. 근데 확실히 트름이 많이 나온다. 먹고 오는데 그냥 1층에서 너무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부끄러웠어요. 네. 통밀가루는 괜찮다. 이 속이 영 안 좋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멀리에서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들어오시기 불편하고 그러진 않으셨죠? 예, 들어오는데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어제보다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어요. 예,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우선 내가 이제 그 주말에 내가 이제 그 감기를 낳아야 된다는, 미국 가기 전에 감기를 낳아야 되는 불타는 그 책임감으로 장어탕을 먹었어.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근데 그 장어탕이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땀이 막 너무 나는 거야. 그리고 땀이 너무 나서 옷을 얇게 갈아입었다가 도로 재채기가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재채기를 너무 많이 했어. 콧물 가래 막 재채기 난리도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어제부터 그 비타민을 많이 먹고, 그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그 프로폴리스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4알씩 먹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보내준 생강 진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보내준 꿀차를 따뜻하게 타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남은 시간은 시청자가 보내준 우엉차를 우려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하게 쉬면서 있었더니, 네네. 그, 몸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감기 약을 먹잖아요.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코감기약, 목감기약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알약 되게 많이 먹잖아. 근데 내가 그걸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거 못 먹겠다. 그래서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어. 비타민 그냥 그 뭐 1000mg짜리 비타민이나 아니면 시청자가 보내준 프로폴리스나, 근데 그 프로폴리스 비타민에 그 천연 항생 효과가 있다더니 정말 증세가 완화되는 것 같아요. 예, 증세가 되게 지금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꿀차하고 생강차가 가래도 많이 줄어들게 하고 코도 많이 시원하게 하고, 예. 어, 그래가지고, 예, 그니까 그 약보다는 그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연 친화적인 요법으로 환기를 시키고, 예, 오늘 그리고 딱 그 저기 날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오늘 굉장히 없다고 이거 되게 좋음으로 나왔더라고.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제 환기를 오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고, 그랬더니만 이제 지금 증세가 많이 완화됐어요. 재채기 나고 이래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쉬고, 예, 어제부터 계속 많이 쉬고 이랬던 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경찰서에 또 가가지고 아침 내내 막 벌써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뭐야 이 서류 찍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눈 뜨니까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떡하죠 팀장님 막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내일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을 좀 쉬었더니 더 나은 것 같아. 예. 오늘 오전에 막 경찰서 가서 또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더 힘들었을 텐데 오늘 오전은 좀 쉬었더니 좋은 것 같아요. 음. 우엉차가 면역력에도 좋아요?
아니 이게 내가 되게 지금 신기한 게 잘 안 하던 짓을 자꾸 하게 돼. 그냥 그 비타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너무 신기하게. 그 내나 그 받은 그대로 안 뜯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맛도 없는데 이걸 왜 먹지? 그래서 이제 막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증세가 사라지고 장어탕도 내가 2년 전인가 먹었어. 2년 동안 장어탕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장어탕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어탕을 먹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는 갑자기 우엉차를 이 뭐야 주전자에다 우엉차를 끓여서 그걸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엉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짧게 끓여가지고 근데 확 우러났더라고. 향이 되게 많이 진하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가 주신 이 보온병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마시는 중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 장어탕이 이제 옛날 우리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우리가 10년 동안 장어를 사다 나른 집이 있어. 그 집이 그 무슨 그 뭐지? 하여튼 그 노원 세무서 아니 농협 하나로 맞은편 대각선에 있는 집인데 장어탕이 7,000원이야. 물론 이게 장어는 그 안에 막 뒤져보면 그 뭐야 한 조각 내지 두 조각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국물이 보니까 장어 뼈로 끓였는지 하여튼 그 장어탕을 먹고 나면 땀이 쫙 나. 땀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개운해지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어탕을 먹었는데 7,000원이야. 보양식 중에 7,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보통 요즘에 막 먹을만 하다 내지는 막 모임 같은 데 가서 먹는 밥이 만 몇천 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7,000원에 7,000원짜리 그 장어탕인데 정말 그 효과를 봤어 나는. 나는 중요한 거는 그 장어탕을 먹을 때 내가 뭘 같이 먹었냐면 거기 날생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날생강을 내가 되게 의지를 갖고 막 집어 먹었어. 생강을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생강을 막 먹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추 같이 나온 부추가 있더라고. 그리고 부추도 막 먹고 평생 이상하게 안 먹던 걸 막 먹는 거야 내가.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생강하고 부추를 먹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하나로마트 우리 그 창동 하나로마트 대각선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생강채를 썰어준 거 생강을 채를 썰었는데 아마 뭔가 이렇게 담궜나 봐. 이렇게 맵고 쓰지 않고 이렇게 달달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강을 먹고 그리고 그 부추를 먹고 장어탕을 먹고 그리고 어저께도 얼큰하게 무슨 이제 샤브샤브가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얼큰한 샤브샤브를 먹었어.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막 먹고 나니까 땀이 쭉 나면서 몸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저녁 때부터 계속 이렇게 비타민을 먹고 아니야 이번 주 내내 비타민을 먹었어. 그러면서 증세가 점점 가라앉고 그리고 꿀차 그 다음에 우엉차 예. 아 그게 초생강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우엉은 손발이 찬 사람 먹으면 안 돼? 왜? 난 발이 너무 차가운데. 예, 그래서 발이 더 차가워지나 보다. 그래도 지금은 감기를 나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 그걸 뭐라 그러니 수면 양말 두 겹 신고 있어요. 음. 우엉 그 뭐지 연잎차나 우엉차나 이런 게 약간 좀 찬 음식인데 근데 이제 그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몸 안에 독소 배출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노화 방지 그 노화 방지하는 그 성질 뭐라 그러지? 그게 들어있어. 예. 그리고 둘 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우엉차가 요즘에 하여튼 대세야. 근데 내가 진짜 이 우엉차 이렇게 딱 끓여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 응. 항산화 물질. 음. 하여튼 그랬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조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우리 박 PD 박 PD가 이제 그 군대에서 전화를 했어. 너무 반갑게 또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만 그 뭐지 사격을 뭐 쏘는 건데 그걸 158명 중에 1등 했대. 아니야 소대에서 1등. 사격을 소대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지는 것도 소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개 소대가 토너먼트로 붙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5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5개 다 맞추고, 근데 맨 마지막에 만난 애가 걔가 야구 선수였대. 야구 선수인 애를 딱 만나니까 얘가 심리적으로 딱 졌나 봐. 그래서 걔는 마지막까지 해서 15개를 다 맞추고 얘는 14개를 맞춰서 2등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격 훈련도 1등을 했대.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먹는 게 자기는 바깥에보다 군대 음식이 너무 좋대. 어. 자기 집에서보다 훨씬 잘 먹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밥이 맛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냐니까 아픈 데도 없다 그러고 완전히 군대 체질이래. 근데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어 하니까 기동대? 기동대가 그게 뭐야? 기동대라는 데서 와가지고 너 우리랑 가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랬대.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군대에서 보니까 경찰 특공대 뭐 경찰 기동대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동대로 가자고 그랬는데 얘가 또 그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어. 그 친구들의 그 쌈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완전히 군대 갔다 온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기동대가 막 꼬셨는데 안 간다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텨갖고 안 가기로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한 데라서 자기는 안 간다 그랬대. 근데 이제 그렇게 1등을 하면 통화권을 준대. 통화권을 주는데 그 통화권을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개를 딴 거야. 어, 여러 개를 땄는데 그 중에서 자기 이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소대원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데 둘이 있다가 들어왔대. 근데 얘가 편지를 받고 막 바로 동동 구르고 있더라는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통화권 중에 하나 줬대. 어, 그걸 줬대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뭐라 하나 이제 자기가 PX를 가게 됐는데 이제 자기는 PX를 갈 수 있는 그 저기 선배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3일 된 신병이 들어온, 그러니까 2주, 얘네들이 이제 3주 차고 이제 막 신병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대.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초코파이를 새로 들어온 신병한테 딱 주면서 이거 교관한테 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줬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아마 그거 화장실 가서 먹을 거라고 킥킥하면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자기는 이제 PX 가서 사 먹을 수 있다고. 어, 아, 정말 군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막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 또 왜 그렇게 웃기는지. 얘는 군대 체질 같아. 어, 얘는 정말 군대 체질이야.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군의 그 뭐라 그러나 소대장이 그렇게 예뻐한다는 거야. 그 이 소대에서 다 1등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1등을 하면 1등 하는 애가 많이 나오면 그 소대장이 되게 좀 우쭐해지나 봐. 소대장이 너무 좋아한대. 재미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번호를 부르는데 얘는 이제 이름을 워낙 이제 그 훈련에서 1등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지 말은 사고도 많이 쳐서 무슨 사고를 쳤니? 그랬더니 그 원래 아니 그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낼 때 반드시 군화를 벗고 맨발로 가서 그걸 꺼내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그 군화를 신고 이렇게 막 그 이제 대충 가서 이제 꺼내 온다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걸렸는데 자기만 딱 올라가면 걸린대. 그래서 그런 거 걸리면 막 재민이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이제 혼나 그러나 봐. 그래서 막 널 괴롭히니 했더니 괴롭히지는 않고 그 상사들도 전부 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예뻐한대. 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뻐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군대 생활이 너무 재밌대. 그래서 이제 그 통화권도 막 이제 줘버리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군대 갈 때 알아두세요. 처음에 입대하는 날, 이제 우리 그 가족이 편지 쓰는 그 천막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가족이 편지를 쓰는 천막에서 우리 신랑이 나하고 내 동생한테 편지를 쓰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야. 편지를 빨리 써야 된대. 그래서 뭘 편지를 써, 방금 헤어졌는데. 그래도 빨리 편지를 쓰래. 그러더니만 자기는 2통을 쓴 거야. 한 통은 이제 군 생활에 이제 그 주의할 점을 쓰고 나머지 한 통은 시를 쓴 거야. 그 나태주의 풀꽃.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거를 시를 탁 써가지고 이제 통수를 네 통을 만든 거야. 네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맨 처음에 딱 훈련병 첫날 그거를 이제 그 편지를 그 통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네 통을 받은 게 얘밖에 없었대. 네 통을 받은 사람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짱을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입대하는 날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들도 얘는 지켜보는 눈이 많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옛날에 자기가 군대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더라. 편지가 몇 통이 오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막 편지를 쓰면서 막 그러는 거야. 뭐 우리 동생더러 막 울었다고. 뭐 다 큰 아들 뭐 군대 보내면서 우냐고 막 그래놓고 지도 편지 쓰면서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뒤돌아서 편지 쓰면서 울고 이제 편지를 두 통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네 통을 보내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놔야 이게 기가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그게 네 통을 받아서 그 네 통을 받아서 저기 짱을 먹은 거야. 야, 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이 우리 그 조카를 막 부러워한다는 거야. 너는 뭐든지 다 잘하고, 아들이 유능해서 너네 어머님은 통화도 하고 좋으시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신랑이 이제 그 전자편지를 보내는 법을 또 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조카한테 전자편지를 신나게 보내다가, 그 어떤 애가 우리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조카 이름으로 보낸 걸 봤어. 그래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편지를 본 거야. 근데 웬 여자애가 보낸 거야. 그 여자친구거든. 그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의 편지를 보면서 그 이모부가 불타는 질투심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몹쓸 여자애라는 둥, 저기 얼마나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힘든데 자기 힘든 얘기를 왜 하냐는 둥. 완전 우리 동생은 시어머니 자리잖아. 그 여자애가 이쁘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여자애는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시이모부 시집살이를 하게 될 것 같아. 시이모부 시집살이. 우리 재민이가 마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너무 행동은 똑바로 하니? 뭐 이러면서 우리 보니까 시이모부 시집살이 하게 생겼어 걔.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어. 게시판에다가 이제 위문 편지를 보내면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제 조카를 아들처럼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조카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걔가 3살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이모부를 부르면서 울었다니까. 이모부 막 이러면서 울어가지고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어. 뭐 저런 애가 있냐고. 애가 우는데 왜 이모부를 불러? 근데 얘는 이제 막 이모부를 부르면서 우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우리 편지는 다 제끼고 이모부가 써준 이거 풀꽃을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볼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 또 우리 신랑은 뭔 짓을 하느냐? 이게 무슨 뭐 편지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지를 우리 조카의 사진을 넣어서 이 그 편지를 만들어 갖고 온 거야. 자기랑 둘이 찍은 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기 보냈어. 그러니까 이걸로 손편지 쓰라고. 손편지 쓰라고 뭐 자기 얘 아빠 사진 뭐 이런 것들이랑 다 해서 왜 군대에서 삐뚤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빠 사진 보고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인가 봐. 그리고 이렇게 편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잔뜩 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이랑 이제 나눠서 손편지 쓰라고. 음. 어. 하여튼 우리 조카는 그 뭐라 그러나 워낙 우리 신랑이 애기를 좋아해요. 옛날에 이제 그 우리 딸 낳기 전에 우리 신랑의 시댁의 별명이 바이킹 삼촌이었어. 이제 그 조카들이 우리 시댁 조카들이 이제 쭉 뭐야 맨 첫 집에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5명이 됐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쭉 줄을 서면 이제 우리 신랑이 막 바이킹을 태워주는 거야 애들을.
막 뭐 움직이는 놀이기구. 그래갖고 이제 그 조카들이 다 줄 서서 바이킹 삼촌한테 바이킹을 타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 명절에는 그 집 애들이랑 놀아주고 평상시에는 우리 조카를 데리고 안 다닌 데가 없는 거야. 뭐 낚시를 가고 사냥을 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애가 세네 살 때 우리 신랑 놀고 나면 우리 신랑이랑 하루 막 놀러 갔다 오면 코피를 줄줄 흘린 거야, 애기가. 보니까 그건 애기를 위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거를 조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애가 막 힘들어하는 거야. 애가 코피를 흘릴 때까지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조카 어렸을 때 막 뭐를 막 만들어. 뭐 이렇게 사냥 도구라 그러면서 둘이 뭘 막 잔뜩 만들어 갖고 산으로 사냥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재밌어 했겠어. 그러니까 이모부를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둘이서 확 뭘 이렇게 하러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 조카가 그 이모부한테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모부한테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애가 사회성이 좋은 거야. 왜냐면 이제 막 지네 엄마 아빠 따로 있지. 근데 막 이모부가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지? 거기다 이모가 끼고 앉아가지고 책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막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얘가 어려서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어. 그게 중요해. 생후 한 36개월 이때까지 진짜 많은 사람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카가 그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특히 이제 우리 사랑을 많이 받았지. 우리가 주로 데리고 놀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그러니까 그냥 4살 때야. 4살 때인데, 그러니까 36개월이 좀 지났을 때인데,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하고 같이 그 독립해서 살고 있던 그 옥탑방으로 어느 날 찾아온 거야. 근데 얘를 딱 본 순간 깨달았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 집하고 우리 신혼방하고 우리 엄마네 집하고 저 거리가 있었는데 얘가 혼자서 찾아온 거야. 이제 우리 집을 이모부네 집을 찾아온 거야. 그때부터 애가 이제 그 길눈이 밝았던 거지. 그래 내가 큰일 났다. 우리 동생이 지금 난리가 났겠구나. 해서 전화를 했어. 전화했고 누구야? 그랬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애가 없어졌다고. 누가 없어졌어? 언니 어떡하면 좋아? 막 소리 지르고 딱 끊어서 우리 집에 있다고. 얘를 데리고 갔어. 이제 데리고 갔더니 막 애를 막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가지고 다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만 안 된다고 그걸 막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거의 우리 자식처럼 컸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편지로 너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그러면서 너가 너한테 소식이 안 오면 아무래도 이모는 너네 부대를 찾아갈 것 같다. 아니면 이모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너네 부대를 그 부대에다가 질의서를 보낼 거다 말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자기가 그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이모 나는 너무너무 잘 지내. 우리 부대에서도 내가 제일 잘 지낸대. 그러니까 제발 부대로 찾아온다 그러지 마. 알았어 그랬지. 응. 안 간다 그랬어. 응. 어쨌거나 네가 무사한 걸 알았으면 됐어. 그러면서 이제 끝났지. 그러면서 우리 조카는 그러는 거야. 엄마가 둘이라고. 엄마가 둘.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니?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하는 엄마, 걱정하는 엄마가 둘인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네 엄마보다 내가 더 무서운 거야. 나는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쳐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카가 이모의 편지를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뭐 우리는 그렇게 지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감기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못 얻어 먹어. 우리 신랑한테 잘 못 얻어 먹어. 왜 못 얻어 먹느냐? 신랑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이제 감사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원질 하면서 무슨 위원장 일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원에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 기간은 되게 바쁜 거야. 그러니까 감사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해. 그리고 너무나 감사가 힘들어가지고 하루 쉬기로 했다는 거야. 의원들 전체가. 그런데 자기는 그날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신랑한테 뭘 얻어먹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감기에 걸린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주장을 내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밤이면 밤마다 우리 집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 밤마다 전쟁이. 이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제 그 우리 신랑이 막 그 무리한 요구를 해 나한테. 그럼 나는 막 저항을 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이빨은 하루에 한 번만 닦으면 된다. 어.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게 내 주장이야. 근데 우리 신랑은 잠자기 전에 꼭 양치질 또 하라는 거야. 어. 왜 나 양치질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다. 그래서 막 버티는 거지. 양치했냐? 그럼 했어. 막 그래서 버티면 어허 해봐.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 멀리 가고 그러면 안 했구만. 그래서 했다니까. 당신이 양치를 했으면 그러는데 했다는 거는 양치를 안 한 거래. 그러면서 어 제발 나중에 늙어가지고 혹시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 딸한테 임플란트 해달라고 얼마나 들볶을 거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양치질 똑바로 하라고. 음. 그러면서 그 양치를 하라면 그래 내가 끝까지 버텨. 아 알았어. 내가 임플란트 안 하고 나는 잇몸으로 살 거야. 아 그래서 막 버텼어. 그때 우리 딸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래. 나도 크면 엄마처럼 해야지. 그러는 거야. 지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래. 그러면서 응?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꼭 엄마처럼 해야지. 아 나쁜 지집애 씨. 아주 사악한 양김씨야. 그럼 내가 막 이 사악한 양김씨 막 욕을 퍼부으면서 양치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양치를 하면서 이제 대충 막 뱉으려고 그러면 엄마 3분 안 됐다 그래. 아, 우리 신랑이 늘 하는 말. 우리 집은 그 작은 딸보다 큰 딸이 문제라고. 그거 말고도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제 우리 집은 근데 보니까요. 내가 이제 우리 딸을 키우면서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부모가 막 다 해주잖아. 어? 부모가 막 다 해주고 부모가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계속 의존을 해. 근데 막 이렇게 부모가 그 우린 옛날부터 우리 신랑이 애 괴롭히지 마라. 애한테 장난을 내가 너무 치니까 애 괴롭히지 마라 막 그래. 근데 이제 엄마가 아예 자기 수준으로 이제 놀아버리잖아. 그러면 애가 스스로 판단해. 아, 이게 우리 엄마랑 이렇게 계속 어울려 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아, 엄마가 이러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막, 사실 이제 사춘기니까 엄마한테 속상한,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 가령 이제 어저께는 애가 영화를 보러 간다고 문자가 왔어. 4시 반쯤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가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그러면 이제 5시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계산에는 대부분의 영화는 7시에 끝나잖아. 7시에 끝나니까 내가 7시에 딸! 그러면서 어디니? 막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 대꾸가 없네? 그래서 너 어디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문자를 이제 5통 보냈지. 그랬더니만 애가 이제 영화보다 뛰어나온 거야. 그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영화가 2시간이 넘냐 했더니 인터스텔라래.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럴까봐 자기가 그 뛰어나왔다고. 근데 그러면 무슨 영화를 하는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알려줬어야지. 막 이제 화가 난 거야.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막 뛰어나와서 그 전화를 하려니 얼마나 놀랬겠어. 이제 친구한테 부끄러웠다고 막. 3시간 20분? 뭐 인터스텔라인지 뭔지 그게 하여튼 3시간이 넘는 영화래. 그래가지고 그걸 왜 보냐고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봤냐고 막 했더니 영화가 어려워서 한 번 더 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엄마가 만약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막 5통씩 6통씩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좋아. 그랬지. 난 좋아. 네 문자 다 좋아. 그래서 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사춘기 딸이잖아. 사춘기 딸이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문자를 6통씩 보내봐. 어떤 딸이 좋아하겠어.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그랬더니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까 자기가 다 참았다고.
자기가 다 참았는데 앞으로는 영화 보러 갔을 때 그 문자를 보내지 마라 해서 좋다. 그러면 타협을 하자. 너가 영화가 언제 끝났는지 정확히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딸이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우리는 딸이 둘은 있어야 됐어. 왜냐면 내가 이제 애를 넷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 둘, 딸 둘. 근데 다 못 낳고 딸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건진 게 딸 하나잖아. 그러니까 딸 하나한테 그 애 네 명한테 나눠줄 몫을 막 쏟아부으니까 얘가 우리 집에 정말 동생이 하나 있었어야 됐다고. 아 내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임신했을 때 너무 안 힘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임신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다며. 근데 그 뭐 입덧도 별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뭐 무슨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런 증상도 전혀 없었고 뭐 남들은 막 임신을 하면 못 먹는다며. 근데 딱 임신했을 때 그 내가 원래 좋아했던 기름기나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걸 딱 싫어하더라고. 얘가 뱃속에서 완전히 아빠 식성이야.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한식만 먹고 그래서 몸이 되게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어. 몸무게가 많이 불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 그런데다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예정일이 지났는데 자궁이 전혀 벌어지질 않은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 양수는 이제 조금씩 세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만 의사가 그럼 나는 이제 자연분만 하겠다. 자연분만 하겠다고 막 버텼는데 의사가 이렇게 양수가 샌다는 건 자궁에 틈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고 잘못 균에 감염되면 애가 뇌를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가르세요 그랬지. 배를 가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자연분만을 하려고 그 왜 통증 완화제를 주사를 맞고 있었어. 근데 전혀 자궁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바로 내 전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사주라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나는 날짜, 시간 이걸 다 정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난 날 10시가 아주 좋은 시간이다. 그래갖고 그 10시에 애를 꼭 꺼내달라고 그러면서 막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자연분만 할 거니까 관심도 없었지. 근데 그만 내가 그 애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랬고 그럼 가르세요 그랬거든. 근데 우리 딸이 그 시간에 나왔잖아. 그 애를 제왕절개 시간 맞춰 제왕절개 하려는 그 집은 뒤로 밀리고 우리가 딱 그 시간에 애를 낳아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그렇게 시간이 좋다는 시간에 애는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안 아팠어. 변호사님,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미칠 것 같아. 예. 아니, 1000명을 고소를 해놓으니까, 나 진짜 요즘 미칠 것 같아요. 그 1000명에 대한 고소건이 지금 이제 막 각 경찰서 막 이 경찰서 저 경찰서로 막 나누어서 넣어놓고,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고소를 1000명을 했어.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잡히는 순서대로, 상황이 파악되는 순서대로 지금 처리 중인데, 미칠 것 같아. 100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미칠 것 같아, 진짜. 하여튼 얘들아 내가 진짜 저기 정보를 주는데 너네 덩달아 댓글 쓰지 마. 정말 나쁜 놈들이 있어. 근데 그 나쁜 놈들 중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몇 놈은 있잖아. 추적이 안 되는 애들이야. 걔네는 이유 불문하고 뭔가 이렇게 중지가 된 애들이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자료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자료를 넘길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런 애들은 누군지 감이 오지. 그러니까는 그런 놈들이 주도하면 덩달아서 쓴 애들은 다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서 지금 군부대에서도 지금 7명인가 뭐 6명인가 걸렸어. 입대해가지고 입대한 애들 중에 걸린 거야. 걔네 군사법부로 가갖고 조사받고 그래.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그렇게 덩달아서 일베 같은 데 글 쓰고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 정말 너무나 안 됐더라니까. 좀 조심해. 자, 넘어가서. 그 얘기 넘어가고. 이제 내가 계속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 비행기, 내가 지난번에 유럽 갈 때 우리 시청자분이 그 다리를 피고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할 때 해주셔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갔다 왔는데도 나는 비행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비행기 안에 gat혀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해. 근데 비행기, 남이 운전하는 그 비행기, 그래서 내가 고속버스나 기차를 또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운전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싫어서 나는 그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지방을 안 다녀. 웬만하면. 근데 비행기는 열 몇 시간을 거기 갇혀 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실탄 얘기를 계속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비즈니스석으로 그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자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그거는 싫다.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뭐 누가 비용을 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이 비즈니스, 나는 솔직히 그래요. 같은 비행기 안에 같은 비행기 안에 내가 타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게 저 뒤쪽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아는데 그 비즈니스석에 그것도 남이 준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다는 거는 나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차라리 모든 좌석이 비즈니스석인 비행기라면 내가 타겠지만 같은 비행기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가고 자기는 그렇게 비즈니스석에 가면 그게 속이 편하냐고. 나는 그거 싫다고. 예. 그게 나는 차라리 몸이 불편한 게 낫지. 그거는 죄악 같다고.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비즈니스석은 안 타겠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LA, 샌디에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토론토 이렇게 가는데 내가 가기로 했다는 걸 발표한 얼마 뒤 뉴욕에 37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2m 높이의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 그런데 어저께는 폭동이 일어났더라. LA에.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퍼거슨 씨를 비롯해서 퍼거슨 사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뭐 멕시코 시티에서 40 몇 명의 실종,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하질 않나. 지금 보니까 이 대륙이, 북미 대륙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 막 이 북미 대륙이 들썩들썩 하면서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떨고 있는 것 같아. 떨고 있니? 지금 이제 LA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제 이 서남부 지역에. 근데 그럼 이제 왜 그랬을까? 요 폭동의 배경에 대해서, 폭동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난, 이번에 흑인 아이를 죽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굉장히 등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떤 흑인이 경찰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야. 경찰하고 이제 일단 담배를 훔쳤는데 그걸 인도인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그 인도인 주인을 폭행을 한 흑인이 도망을 간 거야. 경찰이 출동을 했고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등치 큰 흑인이 그 덩치가 작은 백인한테 이렇게 막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백인 경찰이 그 흑인한테 열 몇 발을 쐈다는 거야. 12발인가를 쐈어. 그래가지고 흑인이 죽은 거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흑인한테는 총이 없었던 거야.
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 그 흑인이 알고 보니까 18살이었던 거야. 그리고 곧 대학을 가는, 그 대학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던 18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백인이 12발이나 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으로 한번 1차 시끄러웠는데, 그 백인 경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거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다른 흑인들 6명이 증언을 하기를, 그 경찰이 총으로 쐈는데도 계속 다가갔다. 총을 맞은 상태에서 다가갔다. 그러니까 그 백인 경찰이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증언했나 봐. 6명의 그 흑인 증인이.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건 불기소라는 거에 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18살짜리 아이가 12발을, 총도 없는데 12발을 맞고 죽었다. 근데 이게 그 경찰이 불기소됐다. 이게 과잉진압 아니냐. 이게 이제 분노의 원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이게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맨 처음에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백인도 있어. 백인들도 같이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각 지역의 흑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가게를 막 약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위기가 폭동으로 변화돼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야.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근데 이제 우리 한인사회 같은 경우가, 한인사회에서 이거는 그 흑인이 잘못한 거다. 흑인이 경찰 그 강도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찰을 위협했고, 그러니까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서로 이렇게 막 그 논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게시물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원래 그 도시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종차별 도시라는 거야. 그 도시가 퍼거슨시인가? 그지? 퍼거슨시인가? 그렇지. 그 도시가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 도시래. 인종차별이 심한 도시래.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주로 이제 경찰이 차를 잡으면, 그러니까 교통위반이라고 차를 잡는데 90%가 흑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전자가 보이잖아. 신호위반을 해도 주로 이 경찰이 흑인들만 주로 잡고, 그리고 이제 흑인들만 막 그 뭐라 그러나 사법처벌을 많이 받는 도시인 거야. 근데 인구는 3분의 2가 흑인인데, 흑인 경찰이 53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53명의 그 도시의 경찰 중에 3명만 흑인이고 나머지 50명이 백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른 지역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흑인 경찰을 배치한대. 그래야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인종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흑인이 많은 지역에는 그 흑인들을 배치하는데, 요 퍼거슨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여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살짜리 아이를 경찰이 12발 쏴 죽였는데 그게 불기소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갖고 터졌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인들의 논쟁을 보니까, 한인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흑백 갈등이잖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흑인들이 주로 한인 상점을 털어.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20몇 개 중에 7개인가가 털렸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흑인들이 한인 상점들을 되게 타겟으로 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 응? 딴 얘기하지 말고 대구 얘기가 왜 나와? 어디서 개소리야. 무슨 대구에서 서울 말하면 칼 맞기는. 내가 대구 가서 서울 말해도 칼 안 맞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 LA 폭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어느 인터뷰 기사를 봤어.
거기 한인들의 인터뷰 내용인데 뭐였냐면 처음에는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털지 않았대.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한인들하고 흑인들이 사이가 좋은 데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털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방송에서 흑인들은 한인 상점에 대한 약탈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대.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한인 상점이 타겟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송 경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뭐 한인 상점을 약탈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나온 다음부터 약탈이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게 뭐냐? 원래 흑백 갈등을 미디어가 한흑 갈등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지. 원래 흑백 갈등이 문제였는데 그걸 한흑 갈등으로 몰아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인 중에 일부가 이 흑인들에 대해서 깜둥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되게 인종 비하적인 표현을 막 쓰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흑인들이 약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 약탈이라는 건 옳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문제는 뭐냐? 그 흑인들이 왜 약탈을 하는가야. 그 흑인들이 왜 약탈을 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오바마가 맨 처음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식 보험제도를 미국에 적용하겠다. 무슨 얘기냐? 단지 한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어느 병원에 가든 보험 혜택을 받잖아. 의료보험 혜택을.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미국은 민영보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민영보험을 안 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 중에 약 7천만 명이 그러니까 미국 내 미국인 중에 7천만 명이 의료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 영화 시코라는 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손가락 2개가 잘렸는데 2개를 다 붙이는 비용이 없으니까 하나만 붙이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깐만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바마가 주장했던 게 그게 한국식 건강보험 제도를 미국에 일반화하겠다. 그래서 값싼 의료보험, 그러니까 공공 의료보험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오바마의 주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남아메리카에서 건너간 멕시코 계통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를 찍어준 거야.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7천만 명 중에 다수가 그 흑인하고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의료보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오바마의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백인 부자들이 반대한 거잖아. 그게 오바마 케어라는 공약이었는데 그걸 백인 부자들이 반대한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상하 양원에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공화당이 반대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한 민심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왜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미국 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 그냥 감기 치료만 하고 내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어. 에볼라 바이러스로. 그랬더니만 이게 흑인 사회가 그때 벌써 그게 한 달 전인가? 한 달쯤 전에 그게 이제 막 화가 난 거야,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한 흑인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내보냈겠냐.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오바마 케어와 지난 이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흑인 희생자 문제와 이게 이번에 퍼거슨시 백인 경찰 불기소 처분 이게 지금 쌓여서 터진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왜 오바마 케어를 얘기했겠냐 이거야. 그럼 미국 내에서 소위 유색인종이라고 얘기하면 이 히스패닉이라 해서 여기 남아메리카 출신들, 멕시코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인들,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나 한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흑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사실 한국인은 굉장히 근면 성실하잖아. 그래서 나름 그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극빈자는 아니라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극빈자는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거의 조폭적으로 운영이 되잖아. 자기 방어와 보호를 한단 말이야. 저 거의 중국인 조폭들이 차이나타운들을 막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중국인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중국인 또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각계격파인 사람들인 거지, 한인들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소위 이제 이 흑인들이나 그 에스파냐, 그러니까 이 그 남아메리카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 사각지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분노, 계속적으로 축적된 분노, 거기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서 돌봐주는 것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터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지. 응. 그러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LA 폭동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벌써 2007년에 이미 거의 패망 직전이 갈 정도로 경제가 무너져 내렸잖아. 미국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지금 막 그 집들을 막 다 그냥 은행에다 뺏긴 상태이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격탄을 먹은 거지. 일자리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불만들이 결국 폭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수평적 폭력이라는 그 상태 아니에요? 가령 이제 이럴 때 그 우리 한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강자 편에 서서, 소위 백인 정부 편에 서서 그 흑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막 덩달아서 흑인들을 비난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지금 분노한 흑인이 있어. 근데 거기 한인들이 소위 뭐 중국인들처럼 자기네들을 보호해주는 조직도 없어, 한인은. 그리고 뭐 총기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준법 정신과 이 자기 근면 성실함으로 버티는 개개인의 한인들이 여기서 백인의 편을 들고 백인 정부의 편을 들었어. 그러면 타겟이 누가 될 것 같냐고. 조직적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차이나타운 안 건드리고, 백인은 백인이니까 무서워서 안 건드리고, 타겟이 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한인들이 이런 한흑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때 흑인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백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고 그런 식의 표현은 난 안 하는 게 낫다고 봐. 안 하는 게 낫다고 봐. 도리어 실제로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냉정하게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편에 서서, 강자 편에 서서 약자들을 비판하는 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나선다라면 그거는 결국 우리 또 다른, 나는 안전할지 몰라도 또 다른 한인을 타겟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지금 우리 한인들한테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을 가려고 이런저런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인들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뭐가 안 좋냐 하면, 소위 이제 그 우리 정부로부터 막 지원금을 받는 한인 단체들이 있어. 몇 명 안 되는데 목소리 큰 몇 명이 막 자기네가 한인 대표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수의 그 민주주의적인 한인들이 가령 박근혜를 비판하면 한인 단체 이름으로 막 그
반대 광고 내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조직을 대다수의 한인이 모른다는 거야. 관심도 안 갖고 그들과 어울리질 않는데 이름만 꿰찬 한인단체 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뉴저지에서,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어떤 젊은 한인이 거기서 지방의원이 될 뻔했는데 그걸 그 한인단체가 낙선운동을 했다는 거야. 옛날에 참여연대 활동한 좌익 빨갱이라고. 종북 빨갱이라 그러면서 그 한인의 낙선운동을 했대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이 한인들이 사실은요, 외국에 나간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있어야 되는 거야. 차이나타운처럼 조폭임을 빌리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우리 한인들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 대학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사회 중산층을 형성한 그룹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인의 단결된 힘을 모아서 미국 의회에 진출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미국에 있다며. 미국의 한인표를 모아내서 이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존중받는 자기네들의 존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되게 개별적인 그 자세들을 많이 갖고 있고 개인주의적인. 그러면서 또한 물론 내가 이제 잘 모르죠. 나는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고 내가 이번에 여러 루트로 이제 그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한인들이 그 미국 안에서도 서로 막 되게 분열되어 있는 거야. 서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조직은요, 힘을 갖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야? 이 이명박이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어. 온 국민이 다 알면서 박근혜가 또 됐어. 왜 그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한 명의 후보로 모여. 그런데 이명박을 비판하는 65%가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매번 쟤네가 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개인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만족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저께 뭐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걸로 보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통진당을 지금 해산시키려고 막 밑밥 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진당 해산 문제는 나머지 야당하고 관계 없을까요? 통진당 해산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는 어떤 후폭풍이 없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 어제부터 계속 올라온 뉴스들 중에 뭐가 있었어? 지금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뭐냐 하면 먼저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흘려. 이렇게 출판 기념회 내지는 입법 로비 이걸 몇 명이 흘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종편들이 떠들어. 그러면 보수단체가 고발을 해. 그리고 고발했다고 또 막 또 떠들어.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야당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는데 여야 가릴 것 없다라고 얘기했던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 입법 로비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법 로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야당에다 로비를 할까? 여당에다 로비를 할까? 잘 생각해 봐봐. 정말로 법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가 이 숫자가 과반수 이상인 여당한테 로비를 할까? 과반수도 안 되는 야당한테 로비를 할까? 당연히 여당에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입법 로비라는 정황에 맞는 사람들은 여당이 더 많아야 정상이잖아. 왜? 상임위도요. 그게 의석수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야 동수가 아니야. 상임위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 각 분야별로 부처나 분야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어. 그게 상임위원회야. 그러면 가령 복지모습위원회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법을 의논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복지에 관련해 보건의료 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여당이 더 많아. 숫자가 여당이 더 많고 야당이 더 적게 되어 있어. 왜? 지금 과반수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 로비를 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적은 과반수가 안 되는 야당에다 하겠냐 여당한테 하겠냐. 당연히 여당한테 한다는 게 상식 아니야.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입법 로비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보니까 야당이 33명, 새누리 뭐 여당은 5명. 결국 뭐야? 이거는 입법 로비를 여야에 관계없이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여야에 관계없는 게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통진당 해산 문제는 통진당 해산으로 끝날 게 아니다. 전체 야권에 대한 탄압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내가 어제 그 얘기 했죠? 계속 그 얘기 했잖아. 그 전에도 하고. 통진당 해산만으로 쟤네가 끝낼 애들이 아니다. 통진당을 해산한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공안사건 터뜨리고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을 위축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공격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통진당 해산하면서 날아가는 의석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명 무실해지는 의석수 거기다가 지금 야당 33명을 쟤네들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증거가 부족해도 구속시켜버리면 40석이 날아가는 거야. 300석 중에 40석이 정지가 된다고. 그러면 260석이 제적 인원이 되는 거야. 그럼 260석 안에서 지네가 투표를 해가지고 뭐든지 멋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위 우리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그 누가 다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통진당이 당하면 그건 통진당 문제 아니라고. 통진당 문제 따로 이 뭐 입법 로비 수사 따로가 아니야. 얘네는 지금 한 축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야. 범야권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범야권 탄압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진보당이 사라지고 뭐 이 민주당의 33석이 구속되고 나면 정의당으로 표가 몰릴 것 같아? 정의당 지지자들은 그런 꿈을 버려야 돼. 노동당으로 막 뜰 것 같아? 내가 볼 때 노동당은 이름 때문에 진보당 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종북 빨갱이로 몰릴 게 노동당이야. 어? 지금 이 야당이 말이에요. 지금 야권에 대해서 쟤네들은 조직적으로 그 탄압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야권 세력들은 이 상황에 대한 그 긴장감이 없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해. 나만 안 당하면 되지. 응? 나만 안 당하면 되고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해. 아, 나는 입법 로비 33명이 아니다. 좋아하고 있다라면 야, 이 등신들아, 그 다음은 너야. 뭐든지 털어서 그 다음은 네가 당할 거라고. 어? 입법 로비 33명이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쟤네들이 원하는 그 헌법을 지들 멋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들 때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계속 야권표를 줄여갈 거라고. 의석을 마비시켜갈 거라고. 어? 다음은 너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위 우리나라 민주 세력이 정말 부족한 게 그거예요. 다음은 내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못해. 그리고 탄압은 제 문제라고 보는 거야. 내가 사실 제일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소위 이 진보정당 지지자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1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그 10%가 뭐냐 하면 민노당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 노동당 지지율을 합친 거야. 그게 10%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표만 모으면 우리도 진보정당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그래놓고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경기 동부 때문에 그런 거라고. 경기 동부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한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경기 동부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경기 동부가 민노당 안에서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논쟁을 많이 하면서 질리고 질려서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기 동부가 당한다고 치면 그 다음은 노동당이야. 그 다음은 경기 동부가 아닌 나머지 민노당 잔존 세력이고
독일의 그 무슨 목사의 글이야 뭐야. 유명한 거 나오잖아. 맨 처음에 그들은 누구를 잡아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본 척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를 잡아갔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본 척했다. 그 다음엔 누구를 잡아갔다. 그래도 나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척했다. 그 다음에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내가 그 순설 모드여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 한흑 갈등을 만나고 있는 대처하는 한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우리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굉장히 정보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면 풀이 먼저 눕는다고 권력의 방향을 잘 읽고 그리고 어떤 그 촉도 되게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머리도 되게 좋아. 근면하고 성실해.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뭐냐? 단결을 못해. 그럼 우린 옛날부터 단결을 못했냐? 아니야. 우리는 또 필요할 때는 항상 역사적으로 단결을 했어. 1919년에 3.1운동으로 단결했지? 물론 그 전에 1894년 가부농민운동할 때 단결했지. 그 전에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아니라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이겨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막아냈지? 하여튼 우리가 큰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단결을 잘해요. 1960년대에 이승만 이게 1980년에 전두환 군부에 맞서고, 이게 군부 독재 끝내버리고, 그리고 1998년도, 9년도 이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단결해야지 싶으면 정말 무서운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가 있어. 뭐냐? 단결하면 못할 게 없어. 우리 월드컵 4강 얘기. 그게 뭐 정몽준이가 뇌물을 써서 그렇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심판들한테 뇌물을 써서 그때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갔다라고 누가 떠들고 다니는데 나는 그거 피파에서 고소해야 된다고 봐. 그때 이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외국인 축구 선수들이 그러잖아. 온 국민이 새빨간 옷을 입고 경기장에 몰려와서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하면서 북을 쳐대면 아무것도 안 보였대잖아.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이요. 뭘 하려고 마음을 모으면 특히 내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그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그 한 달 만인가 국채 3분의 1을 모았어. 그러니까 그 조선 정부가 일본에게 갚아야 될 빚을 3분의 1을 모았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자기네들이 빚을 줬다고 그러면서 채권을 줬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을 뺏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을 갚자.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었어. 대구에서 주동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한 달 만에 인터넷도 없이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에 한 달 만에 국채 3분의 1을 갚았어. 3분의 1을 모은 거야. 어떻게 모았냐? 기생들은 놀이개를 풀어내고 비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등짐을 진 사람들은 담뱃값을 아껴서 내고 그렇게 한 달 만에 국채 3분의 1을 갚아버리니까 일본 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금방 갚아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횡령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빼돌렸다라고 그러면서 거짓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이 중단이 돼. 그때부터 일본 놈들이 쓴 방법이 거짓말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있지?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실체에 있었던 일이야.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국민이 못 막아내는 존재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 고려시대로 가잖아요? 고려시대로 가면 소위 이제 우리가 중국을 뭐 옛날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 말기에 삼국시대가 오고, 그 춘추전국시대가 오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진시황이 금방 죽고 한나라가 전한, 후한이 생겨. 그 다음에 이 후한 말기에 삼국이 생기자. 위진남북조에서 삼국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남북조 시대라고 막 혼란기를 겪어서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야. 그 수나라가 그걸 통일한 다음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혼란한 이 남북의 분열 왕조를 통일한 나라, 엄청난 나라야. 그 수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알아? 고구려 쳐들어왔다 망해.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또 한 200년 만에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망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뭐 5대 19기니 뭐니 이런 혼란기를 거쳐서 송나라가 만들어져. 그때 이 송나라가 중국 본토를 다 차지했냐? 아니야. 송나라가 중국의 이렇게 남부보다 조금 더 위까지밖에 영향력이 없었어. 그러면 송나라 위쪽은 소위 정보광조라 그래가지고 거란족의 요나라, 그 다음에 그 여진족의 금나라, 몽고족의 원나라, 이런 북방 그 민족들이 와가지고 북쪽은 차지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소위 무역로를 장악하고 그랬었던 거거든. 그 당시에 송나라가 굉장히 나라가 약했어요. 그 약했던 나라가 누구 믿고 왕조가 유지됐냐? 고려를 믿고 유지가 된 거야. 고려가 거란족 1, 2, 3차 침입 막아냈잖아. 금나라도 막아냈잖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나라 때 고려의 왕실이 부패해서 못 막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원나라한테 뺏기게 되는 거지만 왕권을. 좌우지간 이 고려라는 나라가 단결했을 때는, 정말로 마음으로 단결했을 때는 송나라의 우방으로서 거의 형제의 나라, 뭐 이 군신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까? 고려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야. 그랬지. 이 조선에 명청 교체기 때 그 청나라와의 싸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완전히 하나의 한마음으로 와갖고 모든 사무라이 골통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국민의 힘으로 막았잖아. 국가의 힘으로 막은 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막았어. 그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의 기상은 솔직히 먼저 먼저 쳐들어가거나 침략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나 누가 쳐들어왔을 때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우리 민족이었어. 그러니 우리 민족이 마음을 모으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냥 기적 제조기라니까? 한민족이 마음을 모으면 기적이 제조된다고. 그냥 날마다 기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1919년 3.1운동 때 생각해봐요. 인터넷이 있었어. 텔레비전이 있었어. 라디오가 뭐 그렇게 많았어? 실제로 191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우리 전체에 라디오가 퍼져있던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어떻게 알고 3.1운동을 일으켜? 그것도 1년 동안 태극기 하나 딱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패기 어디서 왔겠어? 일본 놈들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었잖아. 1년 동안 막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딱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광주 학생 항의를 거기다가 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생겼을 때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겼잖아. 거기다가 자생적 천주교 신자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천주교를 외국 선교사가 와서 전한 게 아니야. 무슨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이, 양반이 청나라에 가서 성경책 갖고 와갖고 스스로 읽고 연구해서 자생적 천주교 신자가 됐다니까? 그랬지. 불교, 인도에서 만들어졌어. 인도에 불교 신자 거의 없잖아. 그런데 그 불교의 경전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불교 경전이 가장 집대성대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 해인사. 중국에서 공자 맹자의 사상이 출현을 했어. 유학이. 그래서 송나라 때 주자학이 나오고 그 명나라 때 양명학이 나오고 유학이 계속 발달했어. 그런데 그 유학의 최종적 본사는 어디야? 우리나라 안동의 퇴계 이황의 그 서원이야. 도산서원. 세계에서 유학을 연구하려면 도산서원으로 온다니까? 불경을 연구하려면 해인사로 오고,
그래서 거기가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해. 거기다 개신교 신자들도 지금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가장 막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개신교라는 거야. 개신교 선교단체가 가장 막강한 자금을 운영한대잖아.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최고가 돼. 기능인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우리가 딴다며.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에 아주 성적 상위권에 한인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며. 그게 우리나라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기적을 계속 제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계속 물어보고 좌익 좀비, 또 뭐 종북 세력, 이런 뭐 빨갱이, 이런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민족이 모이면 안 되거든. 한민족이 모이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한다며. 지금 이스라엘의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민족이 모이면 한민족의 이 사상적 지도력이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말 한민족만 한 마음으로 딱 모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들이 한민족이 뭉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야. 돈으로 사람을 부패시키고 돈 좀 집어주고 그리고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막 부추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갈라치게 하는 거야. 남자 대 여자로 갈라치고 영남 호남으로 갈라치고 좌파 우파로 갈라치고 세대별로 갈라치고 건수별로 막 갈라쳐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올바른 일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국민들이냐. 굉장히 도덕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도덕적인 민족이야. 도덕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얘기를 읽어보면 정말 잔혹해. 외국 중동 지방에 그 무슨 뭐 명예살인 이런 얘기 들어봐도 되게 잔혹해. 인도도 마찬가지야. 중동, 인도, 뭐 중국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 아시아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땠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 민중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야. 그 수탈을 하고. 중국이 대표적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를 원칙으로 세운 600년 동안 근검 절약이 지도부의 이념이었어. 지배계층이라는 양반 세력의 옷들이 다 어떤 색깔이었냐. 지금 텔레비전에 사극에 보면 전부 다 막 색색깔 뭐 두루마기를 입고 있잖아.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색색깔 염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왜? 그게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해야 양반이 되는 거거든. 성리학자가 양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리학자의 특징이 뭐냐? 흰옷이야. 염색하지 않은 흰옷. 그리고 성리학자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아. 근검절약. 3칸 이상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준미주를 먹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막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호화사치를 하면 안 되고,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게 우리 지배계층의 사상이었어. 물론 그걸 벗어난 정말 이제 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호화사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사상이 그거였다고. 성리학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도덕성이 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제시대 이전에는요, 이 조선의 상놈들도, 그러니까 조선의 평민들도 자기 아내한테 야! 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쌍욕을 하지 않고, 인연전연이란 욕을 하지 않았고, 야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조선의 평민들이 배우자를 불렀던 이름이 뭐야? 임자. 조선의 평민들이 자기 배우자를 불렀던 이름이 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름 부르고 쌍욕하고 야 그러고 막 반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의 문화. 일본 놈들이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있잖아.
그 문화가 들어와서 망가진 거라는 거야. 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이 도덕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한 번 뭉치면 무서운 힘을 갖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쟤네들이 기어이 갈라놓는 거야. 세대별로 갈라치기, 지역별로 갈라치기, 성별로 갈라치기, 돈의 정도로 갈라치기. 사실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 그 뭐 무슨 정말로 막 그 돈독이 올라있는 그런 졸부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도 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그 부자 지식인층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새누리편 안 들어. 부자는 무조건 새누리편 아니라고. 새누리편은 누구만? 재벌들. 소위 1% 재벌들이나 새누리편 드는 거지. 새누리 이용하는 거지. 편 드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지. 새누리를 도구로 자기네들의 재산을 늘려가는 거지. 배운 사람들, 그리고 웬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실제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자는 무조건 썩었다?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번에 뭐 개신교 신자들이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야. 특히 어떤 개신교 신자? 그동안에 정부 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던 개신교 신자들이 세월호 문제에 열받아갖고 뭔가 잘못됐잖아 라고 해서 일어선 개신교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합리적인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왜 적이 돼야 돼? 왜 개신교를 욕할까? 잘 생각해봐요. 이상하게 댓글원들이 심하게 개신교 신자들을 욕해. 그렇게 개신교 신자들 우리 방에서 욕해서 얻는 게 뭘까?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방에 안 오게 되는 걸 원하는 거겠죠. 왜? 건전한 개신교 신자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수든 또는 목사든 또는 무슨 사업가든 그런 사람들이 이 방에 실망해서 안 오게 되면 자기네들의 말에 더 잘 먹힐 거 아니야. 교회 목사들을 통해 내린 지시를 더 잘 따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에서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보면 딱 댓글원들이잖아요. 그 닉네임 보면 댓글원 티가 나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개신교 욕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불교예요. 그럼 또 불교 욕을 해. 그죠? 그 댓글원 애들이 딱 그러잖아. 누가 나는 불교 신자지만 망치부인 좋아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막 불교 욕을 한다? 그 상황에서? 그치?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야? 내가 채팅창의 흐름을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랬어. 댓글원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 누구의 지시를 받아 댓글 다는 놈들. 결국 종교별로 분열시키고 종교별로 분열시키고 세대별로 분열시키고 성별로 분열시키고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그래서 분열을 시켜야만 권력을 유지하는 놈들이 있다. 이쯤 하면 답이 나오죠? 1%의 다수가 1%의 소수가 99%의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 여러분이 1%야. 여러분이 1%의 권력자야. 그런데 99%를 강제로 지배하고 싶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분열이지. 당연히 분열 이간책이지. 분열시키고 이간질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분열 이간책을 넘어서서 우리들은 단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모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비전으로 받은 게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다 그랬잖아. 우리 민족이 세계 민주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 그걸 나는 받았어. 응답으로.
너무 가져다 붙인다? 이 방송 로그아웃으로 보지만 가끔 갖다 붙이고 종교적으로 아유 그러면서 또 CR의 소리래. 이거는 민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유도하는 거죠? 예. 종교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아니 저 사람이 CR의 소리 달고 와갖고 나한테 막 저렇게 욕을 해. 그러면 이 방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민족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짜증을 내겠어. 그죠? 안 그래요? 원래 저 CR의 소리라는 게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쓰는 내용이야. 무슨 그 사람들의 기관지 이름이었던가 그랬어. 근데 저렇게 딱 이름 달고 와서 저렇게 욕을 하면 저런 민족 종교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커지겠냐고. 결국 저것도 하나의 분열책인 거죠. 예. 제가 지금 너무 막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010-2294-2016으로 한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좀 아닌 거 망치 부인의 의견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010-2294-2016으로 그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그 굴뚝 농성을 벌이는 어느 가장 이야기. 예. 한국 케미라는 그 공장에서 실직을 하고 그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 굴뚝 농성을 벌였던 그분 기억나세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강호입니다. 네, 차광호 선생님.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디세요? 지금 꿀떡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굴뚝 위에 계세요? 네, 지금 거기 오늘 아침 기온이 몇 도 정도 나왔나요? 오늘은 한 5, 6도 정도 되겠네요. 아주 따뜻했습니다. 5, 6도 정도가 따뜻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가장 낮았던 기온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얼음을 얼었으니까 영하로 내려갔겠죠. 아, 그러면 지금 굴뚝이면 더 추울 텐데요. 지금 굴뚝 몇 미터 위에 계시는 거죠? 여기가 45m 정도 되는데요. 45미터. 네, 거기다가 이게 굴뚝 옆이 막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지 않나요? 네. 일단 뭐 꿀떡이 둥글어서 바람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비닐을 네. 치고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비닐이요? 네. 그러면 비닐만 치고 그럼 그 안에서 난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외용 가스버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 전에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위는 그걸로 일단은 모면하고 따뜻한 물 올려줍니다. 우리 동지들이 저녁마다 네. 따뜻한 물을 거기 PT병에 담아서 네. 수건으로 말아서 다리 밑에 넣고 자면은 그게 훨씬 따뜻해요. 지금 혼자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며칠째입니까? 오늘로 제가 5월 27일 날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한 184, 5일인가 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4일, 네. 6개월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벌써. 아, 참 길고 힘든 투쟁인데요. 네. 저 굴뚝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셨습니까? 네. 밑에 이게 꿀떡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측에서 이제 시설 보호 요청을 하는 바람에 네. 경찰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가면 그래서- 체포하려고. 그렇죠. 체포하죠. 아,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항의하기 위해서 내려오라 해도 저희들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내려가지도 않을 거지만
밑에도 또 그렇게 자들이 또 진을 치고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예, 지난 이제 5월달 인터뷰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차강호 씨께서 왜 그 굴뚝에 올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꿀떡 올라가게 된 것은 회사가 먹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공장을 돌려서 어떻게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공장을 샀어, 헐값에 샀어. 그 공장을 되팔아서 이익을 내겠다 하는 먹튀에 맞서서 네.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농성입니다. 네. 원래는 좀 사항들을 이야기 드리면은 네. 저희들이 원래는 이 스타 케미칼이 아니었고 한국압섬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한국압섬. 예, 한국압섬이 파산하고 저희들이 5년을 투쟁했습니다. 네. 5년을 투쟁해서 이 스타플렉스가 이 한국압섬을 헐값에 삽니다. 399억에 샀는데 네. 이 한국압섬이 제가 공장 지을 때 들어왔거든요. 네. 95년도에 공장이 이제 지어서 스타트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설비 가격만 거의 공장 땅값 이런 건 제외하고 설비 가격만 해도 그때 2,500억 이상이 투자된 공장입니다. 대지는 한 3만 2천 평 정도 되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가격으로 따진 겁니까? 그 당시 가격입니까? 당시 가격입니다. 와, 그러면은 그게 벌써 그러니까 한국압섬이 그러니까 네. 정확히 구미에 있는 건가요? 꿈이 그 상공단입니다. 구미 그거는 3공단에 있고 예, 그다음에 7공으로 한국압섬이 만들어진 게 몇 년도죠?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2공장입니다. 1공장은 1공단에 있었고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5년 투쟁한 예, 80년대에 2,500억을 들여서 만든 공장을 네. 스타플렉스? 네. 스타플렉스라는 데서 400억에 샀다고요? 399억이죠. 399억에 그걸 샀다. 땅값은 뭐 지금 땅값만 해도 그거 이상 갈 겁니다. 32,000평 150만 원 정도 잡아도 그게 어떻게 그런 매각이 가능했을까요? 그거는 파산 관제인이 변호사인데 누구요? 어쨌든 변호사가 지금 파산 관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한국압섬 파산 재단이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총관리하는 사람이 관제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관제인이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파견된 변호사입니다. 이 아.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저희들 한국화선 파산하고 네. 저희들이 체불임금 됐던 금액만 해도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플렉스가 샀는 가격 정도에 달하는 저희들 임금 체불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1인당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관제인이 전혀 상관없이 단지 공장을 돌려서 5년 투쟁했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재고용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사기에 스타플렉스에서 팔아서 공장을 가동하게 했는데 아, 이 그러니까 가동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400억에 사는 조건이 그 이제 400억 가량을 지금 300 몇십억을 못 받은 노동자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헐값에 사게 된 거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공장을 찾는 이 김세건 사장이 네. 2년도 채 돌리지 않고 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노동자들을 서로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서 회사 밖으로 공장을 세워버리고 돌아가던 공장을 세워버리고 모두를 이제 내쫓아버리고 이제 공장을 분리매각해서 자기가 이익을 챙겨가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서 올라왔는 거죠. 지금 그럼 그렇게 해고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총 167명이 해고를 됐는데요. 네. 지금 그 중간에 회사하고 일정 부분 타협해서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지금 남은 사람은 12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총 160 몇 명, 100 몇십 명이 그럼 다시 재취업이 됐다는 겁니까?
취업이 된 게 아니라 1,000만 원, 1,500 정도, 평균 1,500 정도 받고 예. 위로금이라고 받고 6천만 나가는 원, 거죠. 6천만 원에 떼인 월급이 있는데 1,500만 원 정도 받고 네. 갔다고요? 속아서 그렇죠, 회사에게. 어떻게 뭐라고 속았는데요? 2013년 1월 달에 공장을 세웁니다. 1월 7일 날 공장을 세우면서 네.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장이 재가동되게 되면은 권고사직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공장을 돌릴 때 취업을 시켜주겠다. 나머지 거기에 서지 않는 사람은 취업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대부분 속아서 거기에 권고사직을 쓰고 나가게 됐죠. 아, 그 얼마나 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공장 서기 전에 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회사에서 우리 노동자 중에 앞에 이제 지회장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회사에 작당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장 이제 제가 지회장 할 때 강성이어서 음. 공장이 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는 거죠. 누구나 보더라도 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공장에 내쫓아내는 부분들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80일 정도를 지금 굴뚝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투쟁을 보고 그렇게 떠나갔던 분들 중에 혹시 돌아오신 분이 있나요? 공고사직을 써서 법적으로 여기 와서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네. 몇몇 조합원들은 밑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힘내라고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한 180일 동안, 184일 동안 이렇게 싸워 오시는데, 네. 근데 이게 참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5월 달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청아한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떻게 깨달음의 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어, 제가 위에 있으면서 네. 저번에 저희들이 1차 희망버스 때 제가 네.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뭐 일단 우리 전국에 계시는 동지들이 이 노동자들이 어렵게 투쟁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셔서 힘들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어, 또 전국 각지에서 책부터 시작해서 물품까지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그 책을 보면서 또 위에서 좀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네. 새로이 제가 이때까지 자본에 우리 사회에 이 자본의 시스템에 찌들어 있던 몸들이 좀 힐링이 되었다 그래야 됩니까? 어, 제가 돌아보니까 이 투쟁을 하면서도 다들 논리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투쟁을 해왔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 느낌을 좀 받고 음, 또 그러면서 좀 더 강하다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좀 더 담담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네, 어떤 진실과 직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셨던 것 같네요. 네, 제가 음, 예전에도 올라오기 전에도 실제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길게 오면서 보니까
그때 고민들은 한낱 지나가는 뒷거래 고민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전화 연결해서 전화 네, 통화를 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힘들을 얻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져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유, 그 희망버스가 첫 번째로 오셨던 게 언제였죠? 8월 29일인가 그렇게 될걸요? 8월 아니, 29일 첫, 8월 음, 29일 정도 네, 됐습니다. 첫 번째 그 희망버스가 왔었고, 그 뒤로 희망버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요번 주 토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 희망부스 1차가 있었고요. 예, 23일에, 예. 예, 2차는 11월 29일 요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희망버스가. 예. 그 희망버스는 누가 타는 건가요? 말 그대로 전국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투쟁하는 부분들에 동의가 되고 네, 그것에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전국에 있는 모든 어,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음, 민중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단지 기획단에서는 날짜와 장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같이 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 참석할 수 있는 단위는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희망버스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간다는데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지금 서울 쪽에서는요, 네. 11월 29일 당일날 10시에 대한문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그게 전화번호가 음, 있습니다. 전화번호요. 예. 네, 기획하는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서울입니다. 네. 서울은 예. 010-2701 예. 9982번으로 하시면은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010-2701-9982로 전화를 하시면 예, 그 11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는 희망버스에 타실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희망버스를 탈 때 예. 그때 개인들이 비용을 내면서 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강제를 하지 않고 자기 네.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네. 경비도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고 탑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겠죠? 그건 전화해서 여쭤봐야 제가 되겠네. 듣기로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차비 비용해서 뭐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 것 같습니다. 한 3만 원 정도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건 아니군요. 예, 예, 그래요. 그 정도 3만 원 정도를 내고 184일 동안 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이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차광호 노동자님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희망버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였고요. 예, 지금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위에 올라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망시 부인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좀 예외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정말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잘못되고 부당한 일 그리고 소외되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또 참여 중요하죠.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위에 알려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이해하고 알려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노동자의 문제가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직 그렇죠. 노동자를 그냥 방치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해직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차강호 노동자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네. 되죠?
장호 씨? 네, 차강호 씨 그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진실의 길로 더욱더 이렇게 뚜벅뚜벅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주권을 위해서 네, 이번 투쟁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힘내시고 끝까지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되십니까? 어, 제가 매일 저녁에 8시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은 이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요. 어, 자주 하니까 어머님이 매일 우셨어. 자주 뭐 하고요. 뭐 일단 뭐 가족들 형님부터 해서 동생까지 그러고 조카들까지 다 관심을 갖고 지금 안부 전화를 해주시고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회복대 투쟁하는 동지 중에 이 투쟁하면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동지가 있습니다. 에이고. 그리고 구미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구미를 떠나가 여기에 투쟁에 결합하는 동지도 있고 지금은 서울에 목동에 보면 CBS 건물에 15층에 스타플렉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 앞에다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도 아, 하나 치지 못하게 해서 비닐로 거기도 비닐을 치고 거기서 또 노숙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서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이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안 당하고 사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강호 씨, 네, 저희가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네, 못 가더라도 이 네, 슬픈 이야기를, 그리고 이 화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전달해서 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힘내서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